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제3강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외자 도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박정희 정부 이전 한일 회담의 전개, 두 번째로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세 번째로 외자 도입 정책, 네 번째로는 외국 차관의 도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외자 도입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도 또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 후반에는 외자 도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투자가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와 외자 도입을 서로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박정희 정부 이전에 한일 회담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1948년이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한 나라씩 국교를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일본과는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과의 국교 수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고 게다가 선진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지리상 일본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서유럽과 함께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국가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그 나라와 교류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책상을 붙여 앉은 바로 옆자리 짝꿍이 운동을 아주 잘한다든가 대인관계가 아주 좋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냄으로써 운동을 하게 된다든가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까운 이웃 국가가 선진국인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그 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호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은 더욱 컸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공산화됐고 한반도의 절반도 공산화됐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거의 섬처럼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긴밀한 국제협조 체제를 갖춰야만 생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속에서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필요성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섭은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이승만 대통령의 뿌리 깊은 반일 의식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 국교를 다시 맺었을 때 일본인과 일본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은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침입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않는 편이었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런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할 때 상당한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이 청구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은 종전까지 식민지였던 한국을 이웃국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 내지는 무관심했습니다. 즉,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측의 사정이 어우러져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1952년에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결정지은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미국 및 여타 연합국 간의 전쟁을 종결짓는 조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한국관계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A항에는 양국 간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를 특별 조정한다고 스페셜 어레인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항은 제한 일본인 재산, 식민지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일본 기업도 진출해 있었기에 이런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미국이 과거에 취한 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제한 일본인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일본인 재산을 이전하거나 매매할 수 없도록 동결했고, 1945년 12월 6일에는 미 군정이 일본인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즉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9월 11일 한미 재정협정으로 그 일본인 재산을 한국 정부에 이양했습니다. 이처럼 제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미국이 취했던 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2조와 제4조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A항은 각 나라에 있는 일본인 재산은 몰수하며 연합군이 희망할 경우는 몰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생산물이나 용역으로 추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협상 권리를 각 연합국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항은 연합국은 연합국과 연합국 국민의 기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독특한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위치 지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승국인 연합국 그리고 패전국인 일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강화조약인데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었습니다. 즉 전승국이 아니고 단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승국으로서의 배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식민지였으니까 식민 피해국으로서의 배상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내지 1950년 이쯤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고 인도가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식민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식민 지배는
자연스러운 국제 질서로 생각하고 있었고, 식민 지배를 했다는 것이 상대국에 큰 피해를 끼치고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는 결코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식민 피해국으로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간에 해야 될 일은 한국이 원래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포섭이 돼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내부에서는 사람과 기업 간의 재산과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재산과 채권, 채무 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받을 것, 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받을 재산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서로 특별 조정하라는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한일 간 국교 정상화에 제공한 큰 교섭의 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대일 8개항 요구입니다. 대일 8개항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 원판, 지금, 지은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덩어리, 지은은 은덩어리를 말합니다. 2번은 1945년 8월 9일, 8월 9일은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힌 날입니다.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즉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무를 한국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은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이며, 4번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제1재산의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본사나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일본 기업이 만약 그 일본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소유물이니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5번은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또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한국인 기업 또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국채나 공채를 많이 소유했었습니다. 또 일본 은행권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은행의 예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도 어쨌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일본에 대해서 가진 재산과 청구권, 이것을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항목들이 8개 항목으로서 일본에 요구됐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차 한일회담이 이루어질 때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이걸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인에게 많은 고통을 줬으니까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 부분입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 바로 이것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해서 한국인에게 고통을 줬으니 그를 배상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런 청구권을 일본에 대해서 행사할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재산 청구권을 요청하니 일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재산의 청구권이 있다면 우리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역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던 민간 일본인 재산이 몰수돼서 한국 정부에 귀속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또한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1차 한일회담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의 역청구권 요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이 중재에 나섭니다. 국무장관 애치슨이 1952년 4월 29일자로 보낸 답신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재산은 몰수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은 그 재산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요구도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처분은 양국 간의 특별조정과는 관련이 있다. 즉 이미 몰수된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나 한일 간의 청구권을 조정할 때는 이미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해서 1957년 12월 31일에 미국 정부가 입장을 다시 표명합니다. 이때는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에 평화조약 작성자는 그와 같은 문제를 당사자 간의 조정에 맡기도록 했다. 특별 조정이라 함은 제한 일본인 재산이 취득되었다는 것이 고려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며 한일 간의 특별 조정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제한 일본인 재산의 인도로 어느 정도 소멸 또는 충족되었는가를 결정하는 과제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이 100이고 과거 제한 일본인 재산 금액이 60이라고 하면 이제 국교 정상화 때 한국은 일본에 100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을 이미 넘겨받은 것을 고려해서 나머지 청구 금액을 한일 간에 정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이런 중재 조치로 인해서 일본은 역청구권을 포기했고 그로써 한일회담은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 제일교포 북송 문제 등으로 인해 이승만 정부에서는 한일회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장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한일회담이 재개됩니다. 새로 열린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이미 취득한 제한 일본인 재산과 한국 측의 8개 항 청구권이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급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소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장면 정부가 내놓은 논리는 제한 일본인 재산을 취득한 것은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과 손해를 배상받는 차원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즉, 그 부분이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상쇄가 됐고 합법적으로 한국 측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8개 항의 청구권은 유효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이 요구하는 8개 항의 청구권 금액만큼 일본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8개 항의 한국 측 청구권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면 정부의 한일회담에서는 5번 항목까지 개별 항목을 검토했는데 한국은 각 항목별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5항 한국 법인과 개인의 재산 청구권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징용을 갔던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군인, 군속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군인, 군속을 가서 죽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외에도 정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 또는 일본에 징용을 갔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 국민이어서 생존자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나 사망자는 이미 피해 당시에 보상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으로서 2억 5천만 엔을 요구했지만 그 계산 근거에 대해서는 일본 측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료는 일본 측이 가지고 있고 한국 측이 없으며 어쨌든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금액 2억 5천만 엔을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장면 정부가 한일 회담을 하고 있던 도중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한일 회담은 중단되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가 다시 한일 회담을 재개합니다. 바로 그것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로 나타나게 됐습니다.